안녕하세요. 3학년 동아시아사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수민이가 일반에 수민이가 알려줬는데 선생님이 이 문제를 설명하면서 제가 다시 보진 않았는데 아마 북이라고 생각하고 가가 여기 있는데 그때 워낙 정신없이 찍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이라고 생각하고 뭐 쭉 이야기하면서 이걸 이렇게 이게 답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답은 5번이에요. 지배자들이 전방 후원분을 축조할 권력을 가시하려고 했다. 네, 그냥 그래요. 그래가지고 1번은 이게 다이카 개신이 당나라 때 있었던 일이어서 북이하고 송 다음에 수가 있고 그 다음이 당이기 때문에 이거 아주 먼 미래의 일이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꾸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할 건데 출결 체크 혹시 안 하고 왔는 사람들은 지금 나가서 출결 체크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 영상을 받는 요 날 안에 댓글을 다 달도록 하세요. 제가 3일 시간을 주려고 하니까 영상이 지워지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거를 3일 지난 뒤에 일일이 체크하고 달아라 하고 이렇게 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하루 안에 해결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지? 조공과 책봉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처음 와서 이제 그냥 조공과 책봉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면 조공과 책봉의 관계인데 한대의 외교 관계입니다. 고조 때는 흉노에게 패배한 후 흉노의 왕에게 공주를 시집 보내고 이거 이야기했었죠. 평성의 치욕이라고 합니다. 고조 유방이 평성의 치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흉노하고 싸우다가 묵특선우죠. 선우에게 잡혀가지고 엄청난 돈을 주고 그 다음에 흉노 위주의 조약을 맺고 그렇게 합니다. 그 조약 내용 중에 이제 한족의 왕의 공주를 이 선우에게 시집 보내는 거죠. 그것도 정식 왕비가 아니라 첩으로 보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매년 만년 물자로 보내는 조건으로 화친을 맺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봐야 되는 건 형제관계. 이게 중국이 전통적으로 이 다른 나라들 이민족하고 조약을 맺을 때 자기들이 불리한 조약을 맺으면서도 형제관계로 합니다. 엄청난 대신에 이제 이민족은 실리를 따지는 거죠. 중국은 체면을 따지는 것이고 형제관계인데 누가 형이게요? 때에 따라서는 중국이 형이기도 합니다. 형인데 동생한테 엄청 돈도 주고 공주를 첩으로 보내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돈 너가 달라는 대로 엄청 많이 줄 테니까 나 형으로 좀 해줘. 나 형으로 체면 좀 지켜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 관계를 맺고 근데 어쨌든 흉노 위주의 관계를 맺는 거죠. 그러다가 무제 이후에 잠시만요. 지금 3시간째 영상 찍고 있어서 약간 이해해 주세요. 그냥 코 푼다고 영상을 끊으면 이거 편집하는데 또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쭉 갑시다. 길을 잠시 막았다 생각하고
자, 그래서 무죄 이후에 이제 입장이 바뀌죠. 무죄가 강력하게 공세 정책을 피니까 그래서 유교적 통치 이념과 화의관의 바탕을 둔 조공 책봉이라는 형식을 적용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교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동아시아사는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역사에서는 가장 수준이 높은 과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역사의 이해를 바탕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역사에서 유교는 제가 세계사 시간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왕권 강화의 이데올로기입니다. 사상이죠. 그래서 유교는 엄청 이분법적이에요. 이분법적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 자, 부모, 자식이죠. 그래서 자식은 부모한테 효도, 부모는 자식한테 사랑. 이게 가서 사회로 가서 어른, 어린 놈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구조가 있을 겁니다. 존경하고 그 다음에 어린 사람은 어른을 존경하고 어른은 어린 사람에게 너그럽고 뭐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이게 국가로 가면 국왕과 백성 혹은 신하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 관계도 있어요. 충성하고 또 덕으로서 하는 것이고 또 이게 또 사회로 가면 또 이렇게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것도 있죠. 백성 지금 여기에 구조를 그냥 신하 백성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이야기하면 남자 여자도 됩니다. 남편은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죠. 이게 전부 다 유교에서 나온 사상이에요. 이것이 계속 이어지면서 어떤 사상도 이어지느냐 하면 한족, 주변, 민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특히 유목 민족을 아주 하대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교의 이데올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한 이 한족과 유목 주변 민족의 이 관계가 결국 조공 책봉 관계가 되는 것이죠. 결국 유교적 통치 이념과 그 다음에 화의관이 아까 이 말이죠. 한족이 중화 민족이고 유목민족이 오랑캐니까 이걸 이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화의 화와 오랑캐 이족의 이예요. 그래서 화이관이라고 하는 건 딱 이걸 이야기해요. 한족이 높은 데 있고 즉 국왕, 어른, 부모의 위치에 있고 이족이 백성, 신하, 어린 놈, 자식, 뭐 여자 이런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족이 오랑캐들과 교역을 통해서 해줬던 것은 그냥 너희들이 불쌍해서 너가 먹을 거 없다 하니까 우리한테 남아도는 쌀 너한테 교역해 주는 거야.
우리는 이 국왕 어른 부모로서 사랑하고 덕으로서 해주고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교적 통치 이념과 화의관의 바탕을 둔 조공과 책봉이라는 형식을 적용합니다. 이거 안에는 엄청 많은 설명할 수 있지만 이미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 조공과 책봉 관계에 대해서 아주 좀 나름 깊이 있게 설명해 줬고 또 이 유교 관계에서도 또 설명 한번 다 했기 때문에 이 문장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깊은 뜻들은 어느 정도 다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한족과 주변 한나라하고 한족이에요. 주변 국간에 책봉을 통해서 관작이라는 건 이 벼슬을 내리는 거예요. 벼슬을 내리고 인수란 건 도장도 주고 뭐 답례품도 이렇게 주면서 너가 이 지역을 다스리는 걸로 인정해 줄게. 넌 내 이제 신하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봉건제처럼 하는 거죠. 제후국으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국은 대신에 조공, 충성의 대가로 조공을 바치는 거죠. 근데 이 안에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다시피 조공품을 바치면 답례품, 화답품으로 주는데 이것이 더 컸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한나라는 한나라 중심으로 이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전쟁을 하지 않는 이점이 있었고 주변국은 주변국대로 경제적인 이점, 그 다음에 선진 문화의 수용하는 이점, 그 다음에 그 자국 내에서 지배자의 정치적 안정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점이 있었다. 그래서 양쪽 모두 다에게 이점이 있는 윈윈하는 외교 전략이 조공과 책봉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한나라의 중국 중심의 이거 주변국 계속 손해만 갔다면 이 관계가 사실은 끊어졌겠죠. 지속될 수가 없었겠죠. 근데 이게 조공과 책봉 관계가 이 자리에 중국이 가든 주변에 가든 뭐 이민족이 가든 누가 가든지 간에 이 관계가 유지되었다라는 것은 이 관계 자체가 양쪽 모두에게 득이 되는 관계였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아마 이제 설명이 어느 정도 됐으니까 쭉쭉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대의 조공과 책봉의 다양한 형식이라는 건데 한과 정치적으로 긴밀한 경우에는 조공과 책봉이 동시에 성립되기도 합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어느 정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적대관계에 있는 나라는 교역을 위해 조공만 성립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여기서 조공 무역의 성격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다양한 형식은 계속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이제 획일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걸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주변국의 조공 책봉 관계의 수용 의미는 강대국의 직접 지배나 실제적인 간섭이 아닌 형식적 외교의 틀이었다는 거죠. 쉽게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책봉을 받는다고 해서 실제적인 여기에서 이거 실제적인 간섭이 아니었다. 아닌 형식적인 외교였다. 요거 핵심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조선이 청나라한테 명나라한테 책봉을 받았다고 해서 조선은 명나라에게 지배를 받았다는 건 아니죠. 그냥 그런 간섭이 아니었다는 거, 형식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가의 문화 경제적 교류를 위한 통로. 그래서 선진 문화의 수용, 그 다음에 경제적 이득을 위한 통로로서 주변국은 생각했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지만 양쪽 모두 윈윈하는 관계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수특을 잠깐 볼까요? 수특에서는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이제 우리 수특의
앞에 있는 거하고 똑같고 요거를 보는 거예요. 이게 조공 외교 관계의 특징으로 수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 직접적 지배나 실제적 간섭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다. 요거 핵심이라 했죠. 않는 형식적인 틀이었다. 주변국은 한과의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위한 통로로 적극 활용했다.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죠. 각국의 필요에 따라 형성된 외교 관계였다. 이것도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각국의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건 아니라는 겁니다. 대내외적 필요에 따라 중단 가능했다. 그래서 일방적인 관계는 아니었다. 그 다음에 책봉 없이 교육만을 위한 조공이 이루어지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남북조 시대, 중국에선 남북조 시대, 그 다음에 한반도에서는 삼국, 일본에서 외의 실리 외교를 봅시다. 한 멸망 이후에 조공 책봉 관계가 변화하게 됩니다. 이 시기는 각국에서 이제 다원적인 관계죠. 어느 한 나라가 특징적으로 센 나라가 없는 거죠. 중국이 분열하게 되니까. 그럼 각 지역에서 여러 나라들이 성장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외교 관계가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성격은 상호 우호 관계를 확인하는 현실적 다원적 관계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은 다원적 관계. 어느 하나가 특징적으로 센 놈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 고만고만하다 이 말입니다. 양상은 조공국이 정치적 필요와 실리를 고려해서 책봉국을 선택한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조공과 책봉이라는 관계는 위에 즉 왕이 있고 신하가 있는 그 봉건제 체제로 보면 이게 중심국이고 이게 주변국인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중심국이 중심이 되어서 주변국에게 하는 것이 조공과 책봉 관계였다면 지금까지 이 시기에는 이것이 안 되는 중심국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공과 책봉 관계의 외교 형식은 존재를 했기 때문에 주변국이 자기 필요에 따라서 조공, 책봉을 받을 나라를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공국이 정치적 필요에 따라 책봉국을 선택했고, 동시에 여러 나라와 조공, 책봉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요거 좀 이따 보면 실질적으로 사례도 나올 겁니다. 그때 보기로 하죠. 그래서 남북조 시대의 각국의 외교 관계를 보면 즉 북조와 남조, 자꾸 선생님 세계사다고 동아시아사다 하니까 설명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남조 북조 다 설명해 줬죠. 잠깐만요. 확인해 봅시다. 진짜 헷갈려요. 둘이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온라인 수업 아니면 물어보면 또 여러분들이 해줬다 안 해줬다 바로 하면 좋은데, 다 해준 것 같네요. 여기서 이런 거 보면 그러면 닫고. 그래서 북조와 남조에 보면 주변 소국들을 책봉 후 조공을 받고 그 다음에 상호 간에도 사절을 교환하고 상대국 사절을 조공 사절 취급하기도 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수특을 잠깐 보면 이거 하기 전에 이것도 좀 봅시다. 자료 플러스 한과 흉노의 관계죠. 이 무렵 한나라 장수 가운데 흉노에 투항하지 않는 자가 많았다. 그래서 묵특은 언제나 대군 일대를 넘나들면서 약탈하였다. 한나라 고조는 고민 끝에 유경을 시켜서 종실의 딸을 공주로 삼아 선우의 부인으로 삼게 하고 해마다 흉노의 일정 양의
고치손 뭐 이런 걸 보내서 형제의 나라가 되기로 약속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한 나라 한 고조 시기에 한 민족이 약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보고 수특을 보자. 자, 남북조 시대는 주변 소국들을 책봉하고 조공을 받았다. 미안해요. 이게 선생님 이 PPT를 만들고 나서 또 한참 있다가 그러니까 수업하니까 헷갈려요. 서로 사절 교환 상대국 사절 조공. 이건 약간의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로 넘어가면 당시에 고구려가 있었고 여기 밑에 백제가 있었고 여기 신라가 있었고 여기 외가 있었고 지도를 안 그려서 그렇지 위치가 그냥 대강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북위가 있었고 북위가 있었고 밑에는 송제 양진의 남조가 있었고 여기에 돌궐이 있었고 여기에 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말이냐? 자, 앞에 잠시 보죠. 그러면 조공국이 정치적 필요와 실리를 선택해서 책봉국을 선택했다라는 건 고구려의 예가 아주 특이해요. 고구려는 북위한테 책봉을 받습니다. 책봉을 받는데 이거를 누구가 선택했느냐? 고구려가 찾아가서 책봉해달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 고구려는 이어서 남조에도 찾아가가지고 책봉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고구려가 선택한 거죠. 왜 이런 선택을 했느냐? 북위하고 남조가 서로 싸우니까 그 다음에 국경을 고구려하고 북위가 맞대고 있으니까 고구려가 북위하고도 책봉과 조공 관계를 맺고 남조하고도 책봉과 조공 관계를 맺으면 북위 입장에서는 고구려를 쳐들어 가려고 하면 자기가 알기로 고구려가 남조하고도 조공 책봉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틈타서 남조가 자기를 쳐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북위가 함부로 고구려를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양쪽과 전부 다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역시 남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해서 필요에 따라서 고구려가 책봉을 받을 나라를 선택을 한 거죠. 자, 그 다음 동시에 여러 나라와 조공 책봉 관계를 맺죠. 그 다음에 고구려는 여기에 유연이라는 나라도 있었어요. 요 시기에 요 유목 민족들은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거는 이 유연한테 책봉을 내리기도 합니다. 내리기도 해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주변 소국들을 책봉 후 조공을 받는다. 이건 뭐 그런 거고 이건 정상적인 관계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상호간에 사절을 교환하는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북위하고 남조는 서로 사절을 교환했어요. 교환했는데 어쨌든 책봉을 고구려가 받잖아요. 북위도 책봉을 받죠. 근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둘 사이에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둘 사이에는 사절을 교환해요. 그러면 북위 입장에서 남조에서 왔는 건 이건 그냥 사절이에요. 사절. 책봉 받는 이런 상하의 관계가 아니죠. 근데 고구려는 책봉을 받죠. 얘도 이렇게 책봉국으로서 사절을 파견해요.
사절을 파견하면 북이 입장에서는 남조 입장에서는 북이가 누구를 더 높이 대해줘야 되죠? 지들 남조 사절을 더 높이 대해줘야 되죠. 왜냐하면 고구려는 자기들로부터 책봉을 받는 밑에 있는 국가이고 북이 입장에서도 고구려는 자기 밑에 있는 신하 국가이니까. 그런데 북이가 어떻게 해줬다? 이 사절 고구려를 더 높이고 고구려랑 남조의 사절을 똑같이 대해줘요. 그것 때문에 이제 남조에서 또 항의를 하기도 하고 또 북위에서는 남조에서 사절을 보냈지만 이걸 그냥 조공과 책봉이라고 우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대국 사절을 조공 사절 취급했다라고도 하고 이 당시에 이 조공 책봉 관계가 다원적이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봅시다. 요거는 수특에 없대요. 그때는 다 기억해서 찾아보고 없다고 이거 제가 적었는데 없는가 봐요. 그래서 보면 고구려는 북조와 남조 모두 조공 책봉 관계를 맺었다. 요거 이야기 아까 예를 들면서 이야기했죠. 그다음에 불교와 율령 등을 수용했다. 이 북조하고 남조하고 조공 채권 관계를 맺으면서 이걸 수용했었다. 문화를 수용했었다. 백제는 주로 남조와 조공 채권 관계를 유지했다. 그 다음에 불교와 유학, 건축 기술 등을 수용했다. 신라는 한강을 장악한 이후에 남조 및 북조와 직접 조공 채권 관계를 다 맺었는 거죠. 이거 그래요. 그다음 외는 이것도 수특에 없대요. 5세기에 국내의 정치 상황, 정치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남조와 책봉 관계를 맺었고 신라하고 백제하고 신라와 사절 교환 및 문물을 수용했다. 그렇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앞에 이 조공 책봉은 큰 틀을 이해하고 나면 나머지는 다 사례들에 해당해서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게 없나? 이것도 한번 보죠. 있는데 고구려, 남북조 모두 조공 책봉 백제 다 있으면 이렇게 다 있어요. 왜 없다고 적어놨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대로 있는데 그래요. 자, 우리 교과서에 있는 사료를 좀 보죠. 아버지는 천재의 아들이요 아우니는 하백의 따님이다. 광개토 대왕의 은혜는 크고 넓은 하늘에 미치고 위엄 온 세상에 떨치었다. 이게 왜 여기에 해당하는 사료이냐 궁금하죠. 이해가 잘 안 되죠. 이거는 다시 조공 책봉 관계를 이해를 하는 편에서 보면 되겠습니다. 조공과 책봉 관계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런 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건 체제 하에서 천자와 그 다음에 제후의 관계인 거죠. 그러면 조공과 책봉에서도 중심국과 그러니까 책봉을 주는 나라와 책봉을 받는 나라의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자 조공과 책봉이 외교 관계이기 때문에 법칙이 있어요. 이것도 거기 안에 다른 규칙이 있습니다. 자 책봉을 주는 나라 책봉국이죠. 뭐 그런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어. 그냥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조공을 하는 나라. 이 사이에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법칙이 있느냐? 얘는 천자예요. 황제이고. 그 다음에 얘는 제후예요. 제후인데 이 봉건제 하에서 중국의 황제를 천자 황제라고 하고 그 밑에 제후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왕은 황제의 신하를 왕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는 제후국이 되죠. 제후국이 되고 조공책봉 관계에서 이 나라의 지도자는 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가 자기들이 아무리 세다고 해서 황제라고 칭했다가는 실제로 이 나라가 책봉을 준 나라가 실질적으로 강하다면, 즉 당나라 시대의 당과 신라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예요. 아니면 명나라와 조선과 같은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 당시에 당이나 혹은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엄청 세서 지금의 미국과 같이 동아시아 세계를 주름 잡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제후국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간섭을 엄청 많이 해요. 그때 당나라 시기에는 신라가 자, 이게 우리가 황제가 죽으면 시호를 조나 종을 붙입니다. 뭐 태조, 태종 뭐 이런 거, 세종 이런 거 붙이는 거, 이거 전부 다 황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신라 시대에 태종 이런 뭐죠? 무열왕이죠. 무열왕이에요. 그 김춘추. 그 사람을 태종이라고 붙였어요. 그러니까 당나라에서 사신을 보내가 너 이 새끼 뭔데 금방지게 왕 주제에 태종이라고 이름을 붙이냐? 안 그러면 당장 쳐들어와서 다 쉽서를 부르겠다. 이러니까 바로 그 다음 왕부터 이런 거를 안 쓰기 시작합니다. 연호 이런 거는 이 천자 황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후국 때 신라 시대에 연호를 썼다가 찾아와가지고 지라지라 하니까 연호도 안 쓰겠다. 이래가 연호도 안 쓰기도 하고 그럽니다. 조선 시대 때에도 약간 이런 식으로 사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황제는 하늘의 아들이죠. 천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제사를 보내고 뭐 천하를 온 세상의 위험을 떨쳤다. 뭐 이런 말을 역사서든지 외교문서에서 쓰면은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는 동명왕을 누구라 하죠? 천재의 아들이라 하죠. 하늘의 아들이에요. 하늘의 아들. 하백은 물의 신이죠. 물의 신의 딸이죠. 하늘과 물의 이 다 자기 그 부모님이고, 그 다음에 은혜가 하늘에 미치고 온 세상의 위험을 떨쳤다. 이런 것은 전부 다 이거는 천자를 수식하는 용어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관계토 대항 비문에 이런 걸 그냥 넣었다라고 하면 착각이에요. 이런 거 전부 다 철저하게 계산해서 적어 넣은 겁니다. 만약에 고구려가 힘이 없었다면 그 당시에 이런 비문을 넣었고 그걸 중국이 알았다면 중국이 쳐들어와서 휩쓸어 버렸을 겁니다. 근데 당시에 고구려가 그만큼 강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나타내고 그런 자신감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실리 외교예요. 그만큼 외교적인 것이 이런 고구려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북이하고 남조하고 외교 관계를 책봉을 받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뭐 지배도 아니고 북이가 고구려 쳐들어올 수도 없었고 마음만 먹으면 고구려가 북이를 쳐들어가서 없애버릴 수도 있을 정도의 크기니까 힘이니까. 왜냐하면 나중에 북이하고 남조를 다 합쳤는 수나라가 고구려하고 싸웠다가 져가지고 수나라가 멸망당하고 당나라도 고구려하고 와가지고 계속해서 안 지니까 결국 나중에 신라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전쟁해가지고 고구려 멸망시키기까지 하기 때문에 그만큼 외교 관계가 조공책봉 관계가 다양하고 획일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고구려의 외교 성과. 계로왕 18년에 왕이 북위에 사신을 보내 예방하고 다음과 같은 표문을 올렸다. 고구려와 원하는 계로왕은 백제의 왕이죠.
맺고 전쟁이 이어진 30년이 되었으니 재정은 저 생각해서 만일 쭉 읽어보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계로왕이 부기에 사신을 보내서 이 우리 조공과 책봉 관계를 맺는 우리 형님, 황제님, 임금님, 부기 임금님 이 고구려가 자꾸 우리한테 쳐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니까 이 고구려도 이 황제님의 부기 황제님의 신하로서 조공을 바쳐오는 이 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그만 괴롭히라고 해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부기왕이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꾸 고구려가 백제를 쳐들어오니까 백제가 평소에 조공국이었던 부기한테 도와주세요. 이게 이 고구려도 이 부기한테 조공을 바치고 우리도 조공을 바치니까 그 신하 된 입장에서 이 신하가 우리를 괴롭히니까 좀 하지 말라고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부기가 그대로 꼰질러요. 고구려한테. 야, 백제가 얼마 전에 나한테 이런 편지, 계로왕이 편지 보내가지고 너가 존이 까대면서 욕하면서 좀 막아달라 하던데 하고 꼰질러요. 그래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계로왕이 빡쳐가지고 더 이상 조공을 중단하였다.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로 조공과 책봉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고구려인의 대외 위상, 고구려가 사신을 보내서 남제의 공부를 바쳤다. 남제니까 송제 양지니까 남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북조 남조 할 때 북위에도 사신을 보냈다. 양쪽 다 종옥 채권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구려의 세력이 강성하여 통제는 받지 않았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북위는 사신의 숙소를 만들 때 남제 사신의 숙소를 제일 크게 만들고 고구려는 그 다음 크기로 하였다. 남제의 사신이 북위에 갔을 때 고구려의 사신과 나란히 앉게 되었다. 남제의 사신이 고구려는 우리 조정의 신하로 따르고 있는데 나란히 쓸 수 있는가 하고 상의했다. 이거 아까 이야기했던 그 사례입니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보면 남제의 사신이 북에 항의한 이유는 뭘까? 우리 교과서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남제의 조공을 바치기 때문에 신하의 나라로 여기고 있었는데 북에서 그런 고구려 사신과 자신을 동등하게 대우했기 때문에 빡쳐가지고 항의했다. 이런 거죠. 그만큼 당시에 외교 관계라는 거, 다원적이라는 것과 조공과 책봉이라는 명칭은 두고 있지만 결코 한나라 시대의 조공과 책봉하고도 또 다르죠. 참고로 하여 북위가 고구려가 북위와 남제 모두 조공한 이유를 설명해보자. 요거는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좀 넘어갈게요. 멈춰놓고 좀 읽어보든지 하세요. 조공과 책봉의 외교 형식, 당나라 시기의 외교 관계입니다. 당의 외교 정책은 즉 당나라 시기의 기본적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강력한 등장입니다. 즉 지금까지 봤다시피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의 강력한 통일 제국이 등장하게 되면 다분히 조공과 책봉 관계가 중국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위진 남북조 시대처럼 중국이 분열되어서 북위와 북조와 남조로 분열되어서 막 싸우는 이런 시기가 되면 여기에 뭐 고구려, 신라, 일본 뭐 이렇게 돌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원적인 전부 다 고만고만한 나라들이 다원적인 외교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두 개 전부 다 조공과 책봉이라는 명칭을 쓰긴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당나라 시기 외교 관계를 좀 살펴보면 당의 외교 정책은 주변국에 대한 군사 활동과 함께 자국 중심의 조공 책봉 관계를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다분히 이 자국 중심이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쓰자면 일방적인 관계를 추구한다 라고 보면 되겠죠. 중국 중심의. 그 보면 돌골 위구르 토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당의 외교 정책에 어떻게 대응했느냐, 책봉에는 응하지 않고 경제적 교류를 위한 조공 관계만 맺었다라는 겁니다. 되게 이제 대응 강경적으로 했는 거죠. 경제적 이익이 부족할 시에는 군사적 공격을 감행했고, 그럴 때마다 당이 약할 경우에는 인 거죠. 군사적 공격을 감행했는데 당이 강한 때가 있습니다. 태종 시기나 이럴 때는 매우 강해서 청가한의 그 명칭을 받기도 했는데, 당이 약할 때는 화번공주 등을 파견해서 화친을 통해서 이렇게 적대 관계를 방지하는 거죠. 여기에 화번공주라는 건 당나라에서 이 지역에 보낸 공주예요. 당나라에서 시집 보낸 공주로 화번공주라고 합니다. 적지 않을게요. 시간 관계상. 화번공주는 당나라에서 시집 보낸 공주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당나라하고 있는데 조공과 책봉 관계를 하고, 교류를 위한, 즉 책봉을 하지 않고 조공만 하는 관계가 이렇게 있고, 이것도 이제 조공만 하는 관계죠. 근데 이게 약간 이런 나라들은 당나라 입장에서 찌끄레기들이어서 책봉할 필요도 못 느껴서 이렇게 하는 느낌이고, 약간 느낌에 다 그렇진 않아요. 발해하고 남조, 신라 이런 경우는 조공, 책봉으로서 우호 관계를 다지는 것이고, 돌골, 위구르, 토보는 이들이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당나라 위주의 국제관계에 별로 편성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당이 문화적으로 엄청 강했기 때문에 이 조공 무역 혹은 그냥 조공이라고 이름 안 붙이고, 그냥 이 교류를 통한 사절을 통해서 보내서 교류를 하는 관계로서 유지하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그런 느낌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라와 발해, 일본은 어떤 식으로 했느냐, 수특만 보라고. 이걸 한번 보고, 그럼 수특을 먼저 보죠. 자, 일본과 주변국의 신라와 발해가 당하고는 어땠느냐, 당 중심의 조공 책봉 관계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정권 안정과 선진 문부를 도입했죠. 그러니까 당이 이제 자국 중심으로 조공 책봉 관계를 요구하니까 이게 한편에서는 이것을 수용하고, 한편에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이걸 수용했었던 건 왜 했느냐? 마찬가지예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조공 국가나 책봉을 하는 받는 국가에서도 얻는 게 있기 때문이죠. 자국 내 정권의 안정, 선진 문물 도입, 그 다음에 대외적 군사 전쟁 방지 이런 것 때문이죠. 전쟁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렇지만 또 강력하게 대응한 때가 있습니다. 요거 강력하게 대응한 때가 있는데, 이거는 왜 그랬느냐, 자국의 이익을 위할 때는, 즉 말하자면 조공 책봉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자국에 엄청난 손해를 끼친다 하면 강력하게 대응했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나당 전쟁이에요. 지난번에 설명 다 했죠. 나당 전쟁. 그 다음에 발해 같은 경우에도 발해 무왕 때 장문휴를 시켜서 산둥반도를 선제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 모두 다 당나라가 팽창 정책에서 발해를 공격을 먼저 해올 것 같으니까 발해가 먼저 선제적으로 산둥반도를 공격하기도 해요. 이런 것들 모두 다 조공 책봉 관계에 있으면서도 언제든지 자국 이익을 위해서는 끊어버리고 전쟁도 불사하겠다 하는 이런 모습들인 겁니다. 그만큼 조공 책봉 관계가 실질적인 지배 관계는 아니었다는 것도 보여주는 것이죠. 일본 같은 경우에도 당과 조공만 맺었어요. 그러니까 책봉을 받지 않았는 거죠.
그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일본과는 워낙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 바다라는 장애물이 있으면서 뭐 그렇게 가깝게 이렇게 할 만큼 일본이 많은 책봉을 내리고 뭐 조공을 뭐 원활하게 할 만큼 중국 입장에서도 그럴 만한 가치를 못 느낀 거죠. 그 일본 입장에서는 계속 조공 사실을 보내가지고 책봉 안 해줘도 조공 사실을 보내서 선진 문물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견당사를 파견하고 그래서 당의 문물을 적극 수용하죠. 그러다가 그러다가 9세기 말이 되면 견당사 파견을 중지합니다. 즉 이거는 어떤 입장이냐 하면 일본 입장에서는 즉 9세기 말이니까 거의 1000년 이상이죠. 이상 중국이나 신라나 한반도로부터 계속 선진 문물을 배우고 수용만 했어요. 이제 이 시기쯤 되면 일본 고유의 문화를 추구하고 만들기 시작합니다. 벚꽃 이런 거, 그다음에 문자도 이제 일본의 히라가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더 이상 야 우리 자꾸 배우기만 하는데 우리도 좀 우리 거 만들자 이래서 더 이상 파견하지 말자 이러면서 이런 것 조치를 하게 돼요. 당연히 신라하고 발해와도 사신교환합니다. 이거는 이제 조공 관계 견당사 파견은 똑같은 것인데 이거 역시 9세기 말 되면 파견을 중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고유의 문화를 추구하게 돼요. 돌골과 위구르 난과 토번 잠시만요. 그렇게 되고 좀 봅시다. 신라와 발해 그래서 이거 다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조공 채권 관계의 변화 이게 서로 싸우는 때인 거죠. 그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고 신라와 발해와 일본의 교류인데 요거는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진도가 좀 느려서 그렇긴 한데 뭐 그냥 더 욕심 안 내고 여기서 끝내겠습니다.